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이 짧은 대화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술과 외인 지분이 따로 있다고? 너 유리하면 시댁이고 불리하면 외인이니?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랑? 가족? 돈? 아마 각자 다른 것을 고르셨겠죠. 이 중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말할 순 없겠지만 제겐 무엇보다 가족이 가장 소중합니다. 가족 없이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돈이든 사랑이든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런 제 가치관과 비슷한 한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졌고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이후 행복한 줄로만 알았던 신혼생활을 즐겼죠. 그러나 진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중인격자처럼 돈 앞에서 바뀌는 남편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고통스러웠던 그때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털어놓으려 합니다. 뭔가 착각하고 있나 본데. 시집온 이상 당신은 출가 외인이야. 처제? 남이나 다름없는 사람이라고. 시아버지한테 주는 돈이랑 처제한테 주는 돈이랑 어떻게 같아?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에 접어든 여성입니다. 요즘 주방 일을 할 때 이곳의 사연을 듣는 게 하루의 낙이 되었어요. 언젠간 저의 이야기도 남기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었는데 마침 여유가 생겨서 이렇게 글을 써내려갑니다. 그때 당시 저와 남편은 모두 직장인이었습니다. 저는 영업팀, 남편은 개발자로 서로 영역만 다를 뿐이지 출퇴근 시간은 엇비슷했죠. 그래서 그런지 공통점이나 공감대가 많아 연애에서 결혼까지 문제없이 이어졌답니다. 저와 여동생이 모두 결혼하고 난 후 부모님께선 파격적인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제 너희 둘을 키울 만큼 키웠으니 엄마 아빠는 우리의 행복을 찾아 떠나겠다는 말씀이셨죠. 그렇게 도시 생활을 일순간 접으시고 귀촌하셨답니다. 거주하고 계신 곳은 땅끝마을 근처라 서울에 사는 저희 자매는 1년에 한 번 찾아뵙기도 힘들어졌어요. 그래도 한 번씩 연락드릴 때마다 항상 즐겁게 웃으며 행복하다 말씀하시니 다행이다 싶었죠. 노후 준비가 완벽한 부모님과 달리 시댁 어르신들은 걱정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특히 시아버님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당뇨 판정을 받은 초반엔 약과 함께 식이 조절만 했는데 나중에 점점 더 심해지니 손과 발을 덜덜 떠시더군요. 합병증으로 백내장이 와서 수술까지 받으셨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버님은 일하는 게 더 어려워졌어요. 이대로 가다간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신경 쓰여야 해요. 무엇보다 식습관 개선이 중요하니 기름지고 단 음식은 아예 싹 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더 심해지면 실명까지 올 수 있는 데다 심근경색의 위험이 높으니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아버님은 공무원이셨기에 퇴직연금이 나오는 상황이었지만 병원비에 큰돈이 들어가다 보니 여유롭지 못한 형편이었죠. 그래서 시어머님께선 조금이라도 살림에 보탬이 되고자 호프집 주방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시아버님 병수발을 위해 주말에만 일할 수 있어 이 또한 벌이가 넉넉하지 못했어요. 남편은 상견례하기 전에 제게 이 모든 사정을 말해주었습니다. 당신에게 미안한 말이지만 결혼하더라도 지금처럼 부모님께 매달 100만 원씩 드려야 할 것 같아. 대신 내가 지금 벌이보다 더 줄어들지 않도록 노력할게. 그리고 비전 있는 직종이라 연차가 쌓일수록 연봉도 금방 높아질 거야. 당시 남편의 월급은 세후 600만 원이었기에 100만 원이 줄어든다고 해서 큰 부담이 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전 세금을 제외하면 한 달에 300만 원도 벌지 못했거든요. 남편의 직업은 개발자였는데 현재도 그런진 모르겠으나 그땐 없어서 못 구하는 인력이었답니다. 품귀 현상이 일어나 여기저기서 모시고 갈 정도였죠. 남편은 지금 회사 계약 기간이 끝나면 더 연봉 높은 곳으로 갈아탈 거라며 시댁에 보내는 100만 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다른 사람들 보면 결혼 전에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하다가 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에 반해 솔직하게 다 털어놓고서 양해를 구하는 남편을 보니 더욱 믿음이 갔습니다. 부모님과 여동생에게도 말해봤는데 어차피 딩크 부분이 문제없을 것 같다더군요. 그렇게 저의 동의를 시작으로 상견례를 무사히 마친 후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저희는 신혼 초부터 각자 150만 원씩 한 통장에 모아 생활했어요. 집대출 이자를 포함해 식비나 경조사비 등 모든 생활비를 300만 원 내에서 해결했죠. 그리고 나머지 월급은 꼬박꼬박 적금을 넣었답니다.
만기된 예금으로는 적절한 투자를 하면서 희망찬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었죠. 그 당시 여동생 내외는 곱창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주방 일은 여동생이 하고 제부는 홀서빙과 배달을 맡아서 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동생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나 암이래. 어떡하면 좋아. 갑자기 동생의 암 소식을 들으니 눈앞이 깜깜해지더군요. 동생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병치레가 잦은 데다 한 번 아프면 크게 아프기 일쑤였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몸살을 앓곤 했죠. 그래서 곱창집을 하겠다고 했을 때 심하게 반대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구울 때마다 나오는 연기가 건강에 해로울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기어코 암에 걸렸다니 제가 언니로서 잘 돌보지 못한 탓인 것 같아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이후로 동생은 악성종양과의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입원 치료를 해야 했던 터라 면회를 가야지만 동생의 얼굴을 볼 수 있었죠. 음식도 가려서 먹어야 했기에 좋아하던 것들을 사줄 수 없어서 가슴 아파하며 지내던 날들이었습니다. 하루는 동생이 제 얼굴을 빤히 보더니 혹시 가게 해볼 생각 있냐 묻더군요. 가게는 무슨 가게냐니까 동생이 아픈 후로도 곱창집은 계속 영업하고 있었대요. 동생 대신 제부가 주방을 맡았다네요. 그런데 음식 솜씨가 영 꽝이라서 늘려놓았던 단골 손님들까지 줄어들고 있답니다. 제부도 갑자기 주방 일을 하려니 스트레스가 커서 그만두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바로 폐업하자니 내가 그 일에 얼마나 공들였는지 알잖아. 이제 입소문도 났고 단골도 자리 잡아가고 있어서 너무 아쉽더라고. 언니가 인수할 마음만 있다면 내가 레시피도 다 전수해주고 시설 권리금만 받을게. 실제로 동생네 곱창집 맛이 좋긴 하거든요. 남편도 제 친구들도 모두가 인정하는 맛집이라 이대로 접는다니 아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선 집에 가서 의논해보겠다고 한 뒤 남편에게 이야기를 꺼냈죠. 제 말을 들은 남편도 그냥 문 닫기엔 아쉬운 곳이라더군요. 아예 안 될 일이면 그냥 회사 다니는 게 낫겠다고 하겠지만 거기가 맛도 괜찮고 가게 위치도 괜찮았거든요. 게다가 동생이 운영한 지 약 1년이 좀 지난 시점이어서 타이밍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보내준 매출 내역을 봐도 회사 월급보다 훨씬 괜찮았고요. 권리금은 2천만 원이었는데 바닥 권리금은 일절 들어가지 않고 오로지 시설비와 인테리어비만 들어간 금액이었어요. 평수도 40평대로 꽤 넓은 곳이어서 정말 동생이 거저 넘기는 거구나 생각했죠. 그렇게 한참 고민한 끝에 남편이 2천만 원 지원해 줄 테니 저보고 해보라더군요. 저는 괜찮다며 나도 모은 돈 있으니 내 돈으로 하겠다고 만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부모님 도와주는 거 아무 말 않고 지지해주는 게 늘 고마웠답니다. 친구들끼리 술자리에서 어쩌다 집안 얘기가 나와서 이 말을 꺼냈더니 다들 그런 와이프 없다고 잘하라고 했다네요. 그래서 권리금은 자기가 도와주고 싶으니 받아달랍니다. 내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래도 고마워. 당신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나도 기분이 좋네. 알겠어. 그럼 당신이 해준 만큼 열심히 해볼게. 전 그렇게 남편의 응원을 받으며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컸답니다. 내가 이 나이에 퇴직하고 자영업에 뛰어드는 게 맞는지 망하면 어떡하지 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있잖아요. 그래서 더 공들이고 더 시간을 쏟아 열심히 했어요. 동생이 알려준 레시피를 반복해서 연습하면서 제 걸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죠. 그리고 곱창이라는 게 생물이다 보니 매번 들여올 때마다 상태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기존 거래처도 그대로 인수받았기 때문에 품질에는 큰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씩 작은 게 오면 난감할 때가 있었죠. 동생의 경우 그럴 때는 그냥 서비스로 중량을 늘려주었다고 해요. 그런데 계산기를 두드려보니 그것도 쌓이면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다른 방식을 택했죠. 제가 워낙 영업팀에서 오래 일하다 보니 여기저기 거래처와 고객을 상대하는 일이 많았거든요. 덕분에 남 비위 맞추는 거나 넉살 떠는 것 하나는 자신이 있었죠. 그래서 거래처마다 살갑게 대하고 여유 있는 다른 선물도 챙겨드렸답니다.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잘 대해주는 이에겐 떡이라도 하나 더 주게 되잖아요. 그래서인지 기왕이면 더 품질 좋은 걸로 챙겨주셔서 다른 가게들보다 더욱 싱싱하고 좋은 재료들을 받을 수 있었죠. 아유, 사장님은 정말 내가 못 당하겠다니까.
이번에 가물어서 야채들 상태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다른 곳도 양해 구하고 작은 상품으로 출고했는데 사장님이 워낙 베풀어야 말이지. 특별히 백화점에 들어가는 특상품으로 다 빼줬으니까 다른 데는 말하지 말고. 우리만의 비밀, 알지? 이렇게 쌈야채 하나부터 시작해 모든 재료들에 신경을 쓰고 맛과 고객 응대까지 노력했더니 결국 빛을 발하더군요. 맛있고 친절하다는 후기가 하나둘씩 쌓이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네이버에 저희 지역 곱창집을 검색하면 제 가게가 4위로 뜨는 거 있죠. 그러니 자연스레 홍보 효과가 돼서 찾아주는 손님들이 더 늘어나게 되었죠. 그 시점 저는 홀서빙 아르바이트 2명을 고용하고 혼자 주방을 맡아 일했습니다. 그렇게 인건비가 나가도 매달 순이익 500만 원은 가져올 수 있었답니다. 곱창집을 운영한 지 6개월쯤 지났을 때 남편이 제게 진지하게 고민이 있다더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대요. 다른 것보다도 사내에 트러블이 있는 직원이 한 명 있는데 사사건건 부딪혀서 너무 힘들다는 거죠. 저도 한창 회사 다니던 시절 그런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꼭 있었던 터라 공감이 갔습니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냐 물었더니 퇴사 후 프리랜서로 전향하고 싶다더군요. 개발자들은 프리랜서로도 많이 일하는 편이래요. 저는 뭐든 좋으니 당신 편할 대로 하라며 긍정적인 대답과 함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제가 직장 다니고 있던 시점이었다면 수입이 불안정해서 바로 긍정적인 답을 주기 어려웠을 거예요. 확실히 수입이 커지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도 쉽게 결정 내릴 수 있더군요. 남편은 제게 고마워하면서 한 달간 쉬면서 프리랜서로 일할 곳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저는 숨 쉴 시간이 없을 만큼 바빠졌습니다. 아마 기억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당시 TV 유명 프로그램에 연예인이 나와서 곱창을 엄청 맛있게 먹어 이슈가 되었거든요. 그때 전국의 곱창집들이 다 대박나는 수준이었는데 안 그래도 맛집으로 소문나 있던 저희 가게는 긴 웨이팅이 생길 정도였죠. 사장님, 14번 테이블에 곱창 3인분 추가요. 그래, 밖에 손님 줄 길어? 얼마나 바빴던지 손님이 많이 몰리는 시간엔 부엌과 홀의 직원을 더 추가해서 운영해도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곱창 손질에도 엄청난 체력이 들어가서 늘 고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찾아주시는 손님들을 보면 기쁘기 그지 없었죠. 그런데 한창 바쁠 시기에 주말 타임에 일하던 직원이 갑자기 관둬야 한다더라고요. 당장 대체할 인력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같이 일하던 다른 직원들은 자기 친구를 추천해도 되냐며 물어보더군요. 제가 알바들에게도 늘 잘하는 편이고 손님이 많아 정말 바쁜 날에는 보너스도 두둑히 챙겨줬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게 일자리를 탐내는 애들이 꽤 많았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괜히 친구를 같이 고용했다가 둘이서 노느라 제대로 일을 못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되더군요. 그래서 조언을 얻고자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남편에게도 물어보았죠. 그랬더니 그럼 혹시 내 동생을 써보는 건 어떠냐 물어보더군요. 도련님은 30대 초반이신데 5년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제가 공부머리가 뛰어난 건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9급 공무원도 쉬운 게 아니더군요. 시부모님께선 도련님 공부까지 지원해주느라 늘 생활고에 허덕이셨죠.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야 할 시점에 갑자기 알바라니 시험 준비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되물어보았어요. 얼마 전에 연락해봤더니 이제 가망 없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 자기가 생각해도 5년은 너무했다 싶은 거지. 내가 보기에도 걔 공부로 성공하긴 글렀다니까. 아무튼 그럼 알바라도 구해보라니까 어떤 걸 해야 할지 모르겠대. 그러면서 당신 곱창집엔 자리 없냐 묻길래 한번 알아보겠다고 했었거든. 전 솔직히 난감했습니다. 남편을 생각하면 받아주는 게 맞겠지만 제가 아는 도련님은 성격에 좀 무관한 분이시거든요. 오랜 기간 시험을 고수하다 보니 성격이 나빠진 걸 수도 있겠지만 걸핏하면 나라 비판에 부모 비판 등 모든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리는 버릇이 있었죠. 그래서 명절 때 시댁에서 다 같이 밥을 먹으면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였어요. 항상 누군가를 욕하고 비방하기에 바쁜 분이셔서 일을 시켰다간 다른 직원들까지 관둘 것 같았죠. 남편에겐 솔직하게 말하진 못했고 그냥 시댁 식구가 같이 있으면 일할 때 신경 쓰이고 힘들 것 같단 핑계를 댔습니다. 제대로 일 시키기도 어렵다고 말이죠. 남편은 어느 정도 일리 있다고 생각했는지 알겠다며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더군요.
그렇게 남편 손에서 잘 마무리 짓고 둘러대 주었으면 참 좋았을 테지만 있는 그대로 제가 거절했다고만 말한 모양인지 다음날 시아버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저보고 너무 냉정하다며 어떻게든 일해보려고 하면 지원해주는 게 어른의 도리지 않냐며 화내시더군요. 그러면서 쥐뿔도 없는 시댁이라고 개무시하냐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아버님,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주말 타임이라 손님이 많기도 하고 바빠서 도련님께서 하시기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그런 거예요. 저도 도련님께 일 시키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어르고 달래는 제 말은 하나도 안 통했는지 답 필요 없고 제 가게에 꼭 일을 시키랍니다. 명령하듯이 말씀하시니 저도 기분이 좋지 않았죠. 지속적으로 거절했더니 종국엔 너 때문에 내가 더 병나서 죽을지도 모르겠다며 반협박식으로 나오시더군요. 아, 정말 난감했습니다. 시아버님이 결혼할 당시엔 절대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런데 당뇨가 더 심해지면서 거동이 쉽지 않으니 작은 짜증들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기름진 음식들과 음주를 즐기셨는데 모든 식습관을 바꾸다 보니 더 힘드셨겠죠. 바로 곁에서 수발드는 시어머니께도 종종 막말을 하셔서 남편이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전 결국 말이 안 통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드릴 말씀 없다며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 후로 남편에게 연락해 한마디 더 하신 모양이에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남편도 제게 한 번 더 부탁하더군요. 아빠가 저러다가 혈압 올라 쓰러질 것 같더라. 아빠 소원이라는데 좀 써줄 수 없겠냐고요. 매몰차게 거절하긴 어려워서 우선 고민 좀 해보겠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가게를 오픈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찾아오셨더군요. 손에는 무언가를 바리바리 싸들고 오셨습니다. 들고 오신 보따리를 열어보니 죄다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 뿐이었습니다. 고들빼기 김치부터 시작해 일미무침, 깻잎절임, 정성껏 준비하신 게 눈에 보였죠. 엄마, 뭐 이렇게 잔뜩 챙겨왔어, 무겁게 시리. 저는 시어머님께 엄마라고 부르고 어머님은 제게 딸이라고 부를 만큼 사이가 좋습니다. 애당초 남편보다 어머님과의 인연이 먼저였거든요. 아버님이 지금처럼 많이 아프시기 전 어머님은 작은 포장마차를 운영하셨어요. 워낙 음식 솜씨가 좋아서 저희 회사 사람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답니다. 전 그때 이직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던 때였어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좋은데 업무가 너무 과도하게 많은 데다 일손이 부족해서 야근을 밥 먹듯 하던 때였거든요. 그렇게 힘들 때마다 회사 앞에 있는 포장마차로 가 소주와 우동을 먹는 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처음엔 혼자 몇 번을 먹고 가니까 어머님께서 서비스라며 수육을 썰어주시기도 하고 골뱅이 무침을 만들어주시기도 했어요. 감사한 마음에 저도 커피 한 잔씩 들고 가다 보니 금방 친해졌죠. 회사 이야기, 사는 이야기들을 어머님과 함께 나누면서 서로 친구처럼 지내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엄마, 딸 하면서 반말까지 하기 시작했답니다. 단골 중에서도 찐 단골이 되었을 무렵 포장마차 마감을 도와준다며 어머님의 큰아들이 찾아왔더군요. 그렇게 첫눈에 반한 저와 남편은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와 남편의 인연을 만들어준 어머님께 더욱 각별한 감정이 있습니다. 때문에 어머님께서 찾아온 걸 보았을 땐 꼼짝없이 도련님을 직원으로 써야겠구나 싶었죠. 아마도 그 이유로 찾아오신 걸 테고 저는 어머님께 약하다 보니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그동안 말은 안 했지만 작은 아들 걱정이 많았어. 5년간 집에 박혀 공부만 하던 놈이라 사회성도 떨어져서 평생 저리 살까봐 걱정이었지. 다행히 정신 차렸는지 일을 구하겠다 했을 때 어찌나 기뻤나 몰라. 그런데 막상 도련님이 일자리를 구하러 면접 보러 다녀보니 죄다 거절하더라는 겁니다. 공부하는 동안 가족과 친구가 아닌 사람들과는 대화하는 일이 드물었대요. 그렇다 보니 태도부터 자신감이 없어서 탈락한 것 같다네요. 지속적인 거절로 좌절하고 있다는 말을 들으니 저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일해보고 싶어하는 그 기특한 마음을 보고 조금 도와줄 수 없겠냐며 어머님은 제 손을 잡고 간절히 부탁하셨어요. 주말 오후 1시간만이라도 좋다면서 최저시급도 주지 않아도 된답니다. 목적은 돈을 버는 것보다 도련님의 사회성 회복에 초점을 맞추신 듯 했어요. 만약 너무 일을 못하면 잘라도 좋다며 아니 오히려 내가 당장 관두라 하겠다며 진심을 다해 부탁하셨습니다. 궁핍하게 회사 다니던 시절 종종 반찬까지 싸다 주시며
진짜 엄마처럼 대해주셨던 어머님의 부탁을 어찌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한 달 만에 본 어머님의 모습은 너무 야위고 마르셔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히스테리 부리는 시아버님 병수발 두시면서 돈도 벌어야 하고 나이 30 넘은 아들 뒤치다꺼리까지 맡아서 하시니 얼마나 힘드실까요? 그 부담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알겠다며 주말 이틀 4시간만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피크타임일 때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다 보니 도련님이 실수해도 제가 대처하기 어렵기에 오픈조로 편성했죠. 제 두 손을 잡고 계속 고맙다는 말만 반복하시는 어머님께 걱정 마시라며 도련님 잘하실 거라고 응원해드렸습니다. 그렇게 도련님께서 첫 출근한 날 다 같이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원들에게 홀 청소하는 법을 알려드리라고 한 뒤 주방으로 들어갔죠. 주말엔 평일보다 더 많은 곱창을 손질해야 해서 오픈부터 바쁘거든요. 그런데 한창 칼질하고 있던 무렵 도련님께서 대뜸 주방에 들어와 입을 삐죽거리시더군요. 무슨 문제 있으시냐 물었더니 자기는 청소하려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럼 어떤 걸 하고 싶으시냐 했더니 우물쭈물하며 적어도 계산하거나 손님 맞이하는 일을 할 줄 알았다네요. 그런데 오자마자 인사만 하고 대뜸 청소를 시키니까 무슨 하인 부려먹는 것 같다며 기분이 나쁘답니다. 전 이런 문제로 트러블이 생길 줄 몰랐기에 당황스러웠지만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도련님, 저도 성격상 직접 청소하는 게 더 속 편한 사람인데요. 주방 일이 너무 바빠서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쓰는 거고요. 게다가 오픈조는 당일 손님 맞이하기 전에 청결을 유지하니까 청소가 필수예요. 이따 손님들 오시면 그때 서빙도 하실 거예요. 지금은 청소부터 하셔야 되고요. 도련님은 제 말을 듣고는 쌩하니 주방을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대걸레질을 시작하더군요. 이후 퇴근할 때까지는 별 문제가 없긴 했지만 앞으로 골치 아프겠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직접 결정한 사안이니만큼 최대한 적응하시도록 돕고 잘 이끌어 나가야겠다는 책임감이 들었죠. 그 무렵 저는 일에 치여 새벽 2시는 되어야 퇴근할 수 있었습니다. 영업은 10시에 마치더라도 다음날 필요한 재료들을 손질하다 보면 3, 4시간은 훌쩍 넘어가거든요. 그렇다 보니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늦은 낮 시간까지 쭉 잠을 자곤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있는 남편은 집안 살림에 거의 손도 대지 않더군요. 피곤에 쩔은 몸을 이끌고 퇴근해서 쌓인 설거지를 보면 순간적으로 욱하는 마음이 듭니다. 죄다 하루 종일 남편이 먹은 식기들이거든요. 설거지나 청소기 좀 돌리라고 하면 알겠다는 대답만 건성으로 할 뿐 실질적으로 살림에 보탬이 되는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곱창 가게 일을 돕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퇴사 후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처음엔 좀 쉬는 것도 괜찮지 싶어 일절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입으로도 한 달은 쉬고 싶다 했었고요. 그런데 그게 2달, 3달, 5달까지 이어지자 저도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전 그때 한창 전성기 매출을 누릴 때라 정말 손님이 많은 달은 순익 1천만 원까지 벌고 있었습니다. 평소엔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최소 800만 원 이상은 꾸준히 가져왔죠. 그래서 남편이 원한다면 굳이 일하지 않아도 된다 생각했고 오히려 집안일이나 가게 일을 조금 도와줬으면 했습니다. 그런데 곱창집 일은 죽어도 하기 싫다더군요. 그럼 집안 살림이라도 도와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다른 건 안 바라는데 적어도 설거지랑 빨래 그리고 청소기 돌리는 것쯤은 당신이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이게 몇 개월째야. 나도 이러고와 지친 상태에서 살림할 땐 한 번씩 짜증날 때도 있어. 크게 화를 낸 다음 날은 눈치가 보이는지 대충 치우는 신용이라도 하더군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 다시 스멀스멀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아예 눈에 안 보이는 게 속편해서 집에서는 잠만 잔 뒤 출퇴근하곤 했습니다. 남편도 제게 살갑게 대하던 예전 모습과 달리 냉담해지기 시작했죠. 한 번씩 남편이 먼저 대화를 시도할 때는 외제차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 정도는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며 장난 반 진담 반으로 말할 때는 너무 철이 없어서 꿀밤 한 대 놔주고 싶을 정도였죠.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아무리 많이 벌더라도 금방 망할 수도 있는 게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잘 될 땐 사치하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모아놔야 하는데 남편은 생전 관심도 없던 사치품에 욕심을 내더군요. 그러다 결국 걱정하던 일이 터지고야 맙니다.
그달은 친척 경조사가 3건이 넘게 있어서 지출이 좀 컸어요. 때문에 생활비가 조금 모자란 상황이었는데 어느새 냉장고가 비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출근하기 전에 남편에게 대신 장 좀 봐달라며 카드를 주었습니다. 이거로 장 좀 봐줘. 냉장고에 먹을 게 하나도 없네. 당신 좋아하는 소고기도 사. 남편이 저보다 수입이 많을 시절엔 생활비가 부족해지면 남편이 추가금을 부담해 주었었거든요. 지금은 제가 일을 하니 당연히 제가 부담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 카드를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로지 생활비 목적으로만 준 카드였던 거죠. 그렇게 출근하고 몇 시간이 지나 결제 문자가 오더군요. 장을 본 것 같긴 한데 그 장을 백화점 지하 식품 매장에서 받기에 조금 의아했습니다. 가까이에 대형마트가 있어서 굳이 먼 백화점까지 왜 갔나 싶었죠. 감시하는 느낌이 들까봐 굳이 물어보기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서 파는 뭔가가 먹고 싶었나 하고 넘겼습니다. 백화점까지 간 진짜 이유는 1시간 뒤 날라오는 문자를 받고 알게 됩니다. 한 번도 매장에 가본 적도 없는 명품 시계 브랜드에서 700만 원 정도 결제된 겁니다. 저는 곱창을 굽다가 문자를 보고 개거품을 물며 바로 전화했습니다. 남편은 철두철미하게 폰까지 꺼놨더군요. 저는 그때 잔뜩 스팀이 오른 상태였지만 당장 뛰쳐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손님들을 두고 자리를 비울 순 없으니까요. 그래서 엄청 복잡한 마음으로 일했던 기억이 납니다. 마감은 직원들에게 부탁하고 허겁지겁 집으로 들어가자 남편이 태연하게 TV를 보고 있더군요. 당장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인내하는 마음으로 당신 1,000만 원 그은 거 뭐냐고 물었습니다. 아, 그거 나 좋아하는 소고기도 사랬잖아. 근데 막상 가니까 소고기가 안 당기더라고. 그래서 내가 평소 갖고 싶던 거 샀어. 명품은 진짜 달라도 다르더라. 한번 볼래? 신나서 떠드는 꼴을 보니 험한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죠. 그래도 꾹 참고 어떻게 이리도 생각이 없을 수가 있냐. 우리가 지금 이런 거 살 형편인 줄 아느냐. 게다가 좀 있으면 종소세 납부하는 날이라 목돈 모아놔야 하는데 정신이 있냐 없냐 하며 마구 따졌습니다. 그 말을 듣던 남편은 돈도 많이 벌면서 진짜 째째하네 하는 겁니다. 이야기가 안 통하더군요. 생전 명품이라고는 모르고 살던 남편이 갑자기 이렇게까지 변할 수가 있나요? 이게 그동안 숨겨오던 본색이었던 걸까요? 연애하면서부터 근검절약하는 모습에 더 마음이 끌렸던 건데 갑자기 확 달라진 모습을 보니 혼란스러웠습니다. 입을 떡 벌린 채로 어이없다는 듯 서 있으니 남편은 콧방귀만 끼면서 더럽게 뭐라 그러네. 알았어. 다음 달 생활비는 내가 다 책임질게. 됐지? 하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3달치 생활비를 한 번에 써놓고서 오히려 당당한 건 남편이더군요. 싸울 힘도 없어서 우선 거실 소파에서 대충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눈 떴을 땐 시계를 환불해 오라고 할 참이었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잊게 만드는 사건이 터집니다. 제 여동생이 이혼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더라도 제가 먼저 할 참이었는데 그렇게나 사이가 좋던 동생이 이혼이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 이혼하냐고? 언니한텐 말 못했는데 몇 달 전부터 느낌이 좀 이상했거든. 그래서 블랙박스며 뭐며 다 뒤졌고 바람 피우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 어제 증거들 던지면서 말했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이혼하자네? 심지어 암투병 중인 동생에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게다가 둘 사이에는 3살 된 예쁜 딸까지 있었습니다. 자기 아이를 보면서 어떻게 바람을 피울 수 있나 싶었죠. 저는 아픈 동생을 대신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혼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바람 피운 주제에 뻔뻔하게 아이 양육권은 넘기되 양육비는 못 주겠다며 배째라는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 당시 동생은 어느 정도 호전이 된 상태였어요. 집에서 요양하며 달에 한 번은 내원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본인 몸도 챙기랴 3살 빼기 아이도 키우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게다가 제부도 집을 나가버리니 생활비를 벌어다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친정에 내려가기엔 너무 깡시골인데다 다닐 병원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었어요. 친정 부모님께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시긴 했으나 부모님도 연금으로 생활하는 상태라 두 집살림까진 자금이 넉넉지 않았죠. 당연히 언니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곱창 가게도 동생이 하던 거였고 모든 레시피도 동생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온전히 제 것이 아니란 생각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만약 동생이 아프지만 않았더라면
꾸준히 가게를 운영했다면 동생네가 대박이 났겠죠. 순전히 제 실력이고 능력이라기엔 유행 타면서 운 좋게 그 기류에 얹혀간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고마운 마음에 평소에도 자잘하게 도움을 주곤 있었습니다. 아이 양육에 필요한 물품이나 음식 등이 주였죠. 그러나 현재 동생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건 고정된 생활비였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매달 100만 원씩 여동생에게 주려고 한다며 동의를 구했어요. 당신도 들어서 알겠지만 이제 동생이 온전히 생활비를 감당해야 해. 아이도 키워야 하고 병원비도 내야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회복해서 동생이 돈벌이 할 수 있을 때까지만이라도 매달 100만 원씩 지원해 주려고 해. 당신 생각은 어때? 저는 당연히 남편이 알겠다고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민도 안 하고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는 겁니다. 대체 왜 안 되냐? 시아버님께는 매달 꼬박꼬박 100만 원씩 드리지 않느냐 했더니 그건 결혼 전에 합의한 사항이니 문제없답니다. 그런데 이번 일은 결혼 전에 합의된 내용이 아니니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럼 저는 결혼하기 전에 동생이 제부랑 이혼하게 될지도 모르고 동생이 암 걸릴지도 몰라. 그런 상황이 오면 100만 원 지원해줘도 돼? 하고 물었어야 한다는 소린가요? 진짜 말 그대로 이게 무슨 멍멍이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저는 그럼 결혼 전에 합의한 게 아니니 지금 합의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절대 안 된다며 우길 걸 우기랍니다. 말도 안 되는 걸로 우기는 게 대체 누군데 하는 마음으로 제 목소리도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풍족하게 생활하는 이유가 대체 뭐라고 생각하느냐 물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프리랜서로 전향한다고 퇴사했을 때 내가 여전히 회사원이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었겠냐고도 물었죠. 지금 누릴 수 있는 이 여유는 싼 값에 가게를 넘겨준 동생의 지분도 있다고요. 그래, 그럼 내 지분도 있겠네. 가게 시작할 때 권리금 2천만 원 말이야. 그거 내 돈으로 지원해줬잖아. 그럼 내 지분도 있는 거네? 당신 말대로라면 처제한테 100만 원 주고 나한테도 100만 원 줘. 아, 당시에 남편의 말을 들었을 땐 웃음도 안 나올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그 2천만 원이 없어서 남편에게 받은 것도 아니었잖아요. 제게 고맙다면서 지원하게 해달라고 하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던 건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남도 아니고 가족이라는 사람이, 남편이란 사람이 이렇게 매몰차게 나올 수 있나요? 그럼 그 2천만 원 지금 당장 갚고 여동생에게 생활비 지원하겠다니까 그건 또 절대 안 받는데요. 진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습니다. 정신이 나갈 것 같다는 말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더군요. 소리 지르면서 대체 바라는 게 뭐냐고 묻는 제게 퉁명스럽게 대꾸하던 그 대답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뭔가 착각하고 있나 본데. 시집은 이상 당신은 출가 외인이야. 처제? 남이나 다름없는 사람이라고. 시아버지한테 주는 돈이랑 처제한테 주는 돈이랑 어떻게 같아? 누군가 무쇠펜으로 제 머리를 한 대 거하게 내려찍는 느낌이 들더군요. 정말이지 억울했습니다. 남편이 저런 사람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결혼했거든요. 시어머님의 인푸는 몇 년간 봐왔기 때문에 믿음직스러웠고 남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상견례를 하건 친구들에게 소개해주건 모두 남편 잘 만났다고 칭찬할 정도로 반듯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모든 게 거짓이고 연기였던 모양입니다. 전 울분을 토하며 어떻게 아픈 데다 자식까지 혼자 키우는 여동생을 나 몰라라 할 수 있느냐. 그게 사람이냐? 출가외인?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느냐 소리쳤습니다. 그런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더군요. 제가 알던 남편은 이중인격자인가 싶을 정도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결혼하기 전 시댁에 매달 100만 원씩 보낸다는 거에 동의한 이유는 남편이 돈을 잘 벌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전 남편이 월 300만 원 벌어오더라도 동의했을 거예요. 그만큼 제겐 돈보다 가족이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와는 아주 상반되는 가치관을 지녔더군요. 이후 제가 먼저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당연히 그것 또한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은 당장 감정이 앞서서 이혼이니 뭐니 하는 것뿐이랍니다. 나중 되면 그때 돈 안 주길 잘했단 생각이 들 거라며 본인 말이 맞으니 무조건 따르라더군요. 도저히 대화가 통하질 않아 저는 입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이혼소송 준비만 끝나면 저도 바로 소송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동시에 두 건을 진행하는 게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더 이상 남편의 얼굴을 보면서 살 수는 없었거든요. 더불어 동생의 생활비도 당연히 지원해 주었습니다.
언니, 너무 고마워. 내가 항상 받기만 하네. 나 얼른 나와서 언니한테 진 빚 다 갚을게. 염치 없지만 그때까지만 좀 부탁할게. 남편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동생과 친정 부모님은 제 이혼 결정에 동의해 주었습니다. 동생은 자기 탓인 것 같다며 죄책감을 느껴 했지만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동생 덕분에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만약 아이까지 낳은 상태에서 알게 됐다면 이혼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어쨌든 제겐 곱창 가게를 전해주고 남편의 실체를 깨닫게 해준 복덩이 같은 동생이었습니다. 이후 약 일주일간은 오래된 직원들에게 주방일까지 부탁하며 여러 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제게 결정적으로 힘을 보태줄 증거들이 부족했거든요.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변호사를 만나 작은 증거도 놓치지 않고 수집해 가던 시점이었습니다. 어느새 달이 바뀌어 생활비를 내는 날짜가 다가왔더군요. 제 명의 통장을 생활비 용도로 쓰고 있었기에 과연 남편이 입금할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보내지 않을 거라 예상한 것과 달리 입금하긴 하더군요. 그런데 매달 내는 생활비에서 100만 원을 뺀 50만 원만 보낸 거예요. 진짜 설마는 마음으로 물어봤습니다. 당신 결국 처제한테 100만 원 보내주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도 공평하게 생활비에서 100만 원 빼고 보내는 거야. 제 얘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다들 같은 마음이시겠지만 이때 저는 남아있지도 않던 전까지 모조리 다 떨어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저는 당장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는 상태였어요. 결혼 생활에 대한 회의감과 우울증까지 겹쳤었는데 그 와중에도 가게는 늘 정신없이 바빴죠. 그래서 슬픔을 마음껏 토로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남편의 얼굴을 보는 것조차 고통이었기에 가게 근처에 원룸을 하나 구했죠. 그리고 짐을 빼오기 위해 집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대고 걸어가는 길에 남편과 마주쳤는데 저를 보더니 잠깐 멈추며 흠칫하곤 다시 걸어오더군요. 퇴근할 시간이 아닌데도 나온 터라 놀란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남편의 차가 안 보이는 겁니다. 차도 없이 주차장에서 나올 리 만무하고 이상하단 생각이 들었죠. 저는 설마 하면서 스쳐 지나가려는 남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나기에 들어있는 차키를 확인했죠. 남편이 기존에 타고 있던 국산차와는 다른 외제차 브랜드가 새겨진 키를 들고 있더군요. 설마 차를 바꾼 거냐며 소리치자 남편은 쪽팔리게 여기서 이러지 말자며 저를 끌고 구석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곤 내가 차 바꾸는데 네 허락이 필요하냐입니다. 기존에 타던 국산차는 홀라당 팔아버리고 수준에 맞지도 않는 외제차를 샀더군요. 그것도 8천만 원에 달하는 차를요. 물어보니 캐피탈을 통해 5년 할부로 구입했답니다.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 저는 마구 소리쳤습니다. 너도 맘대로 돈 쓸 거면 나도 맘대로 동생한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아픈 동생한테 보내는 100만 원은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으면서 할부로 매달 200만 원은 좋게 넘는 차를 사?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남편은 제가 처제한테 돈만 안 줬으면 자기도 외제차 안 뽑았답니다. 제가 제 돈이랍시고 맘대로 쓰려고 하니까 열받아서 본인도 맘대로 쓴 거래요. 그 순간 분노를 못 참은 저는 남편의 뺨을 내려쳤습니다. 아픈 가족의 치료비와 본인의 사치비가 어떻게 같나요? 넌 인간도 아니란 소리를 남긴 채 돌아섰죠. 그리곤 곧바로 집을 나갔습니다. 그 다음 날 점심때쯤이었을까요? 시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당장 자기 집으로 오라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더군요. 무슨 사정인진 대충 감이 왔지만 저도 이혼을 결심했으니 어쨌든 어른들에겐 직접 말해야 할 것 같아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보니 어머님은 안 계시더라고요. 일부러 집을 비우시는 시간에 맞춰 절 부른 듯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남편과 똑같은 말을 줄줄 읊었습니다. 시집온 이상 출가 외인이며 넌 우리 집 사람이고 동생에게 돈을 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뭐 그런 뻔한 내용이었죠. 제가 여기서 기죽고 깨갱할 사람이었으면 시댁까지 제 발로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혼을 결심하자 더 당당해진 저는 아버님께 되물어 보았습니다. 아버님 말씀대로라면 저 사람도 저희 집안에 장가온 사람이잖아요. 그럼 전 가족과는 얽매여 살면 안 될 일인데 왜 아직도 아버님께 매달 100만 원씩 주고 있죠?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러자 부모님과 자매가 같냐는 겁니다. 같은 가족이지 않냐는 말에는 대꾸도 못 하시더군요. 괜히 할 말이 없으니 얼굴만 시뻘개지셔선 버릇이 없다며 혼을 내셨습니다.
남편도 제게 소리치면서 당장 사과하라더군요. 정말 핏줄은 못 속이나 봅니다. 부전자전 딱 그 짝이었죠. 흥분한 시아버님은 다른 집안 며느리 얘기까지 꺼내며 제게 따지더군요. 어느 집 맏며느리는 시애비가 치매에 걸리자 회사도 관두고 병수발한답니다. 어느 집 누구는 돈벌이가 좋아지자 시댁 부모에게 매달 300만 원씩 돈을 준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그런 것까지도 바라지 않는데요. 시집온 모민이 우리 집안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거. 그거 하나 바란답니다. 그 작은 거 하나 지켜주지 않는 제가 몰상식하다네요. 그렇게 따지면 저도 참 할 말이 많았죠. 누구네 시아버지는 차도 뽑아주고 누구네는 용돈도 주신다는데 하고 싶은 말이 목끝까지 차올랐지만 대화도 안 되는데 굳이 더 말하면서 싸울 필요 있겠나 싶더라고요. 아버님, 저는 그런 며느리가 되드리진 못해요. 못난 며느리라 죄송합니다. 그냥 이혼하겠습니다. 그 길로 시댁을 빠져나와 출근한 저는 어머니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마감할 때까지 머릿속 한편엔 어머님께 무슨 말부터 꺼낼지 계속 고민하고 있었죠. 그런데 마감 후 시세 확인을 하고 있는데 금액이 100만 원 가까이 비더군요. 이렇게 큰 금액이 비었던 적은 없었기에 깜짝 놀라 CCTV를 돌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손님이 많아 정신없이 일하느라 미처 보지 못했던 장면들이 보였습니다. 그날이 토요일이라 도련님이 출근한 상태였는데 친구들로 보이는 한 무리가 가게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그들과 인사하는 모습이나 중간중간 어울리는 모습을 보고선 아, 친구구나 싶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그 무리는 계산하기 위해 카운터로 이동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카운터를 보는 직원이 계산하려 하자 도련님이 뭐라 말하며 손짓하더군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인 직원은 친구 무리가 있던 테이블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련님은 친구들 음식값을 계산했고요. 그런데 분명 친구들은 5만 원권 한 장을 내밀었는데 도련님이 잔돈으로 5만 원권 뭉텅이를 내미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봤더니 지갑에 넣으며 인사하고 나가더군요. CCTV가 있는 카운터 앞에서 당당하게 그런 일을 벌이다니 화질이 그다지 좋지 않을 거라 예상해서 벌인 일일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보통은 저화질을 쓰는 편이니까요. 그러나 저는 홀을 보지 않고 오로지 주방에서만 일을 하다 보니 컬러로 된 고화질 CCTV를 달아둔 상태였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달았지만 범인이 도련님일 줄은 몰랐네요. 전 우선 카운터 담당이던 직원에게 전화의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아, 그때 그분이 자기 친구들이라 본인이 계산하겠다며 부탁하더라고요. 대신 테이블 정리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하길래 알겠다 하고 대신 청소 도와드렸죠. 제 오해가 아닌 상황임을 한 번 더 정확하게 확인한 후 도련님께 연락했습니다. 웬일이시냐는 말에 마감 시제가 맞지 않다고 했더니 잠깐의 정적 후 그걸 왜 자기한테 말하느냐더군요. 그래서 저희 가게 CCTV 화질이 정말 좋거든요. 하고 한마디 던졌더니 또 아무 말이 없습니다. 먼저 자수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한 거였지만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죠. 솔직하게 말씀하지 않으시면 경찰 부를 생각이라는 말까지 꺼낸 뒤에야 도련님의 입이 열렸습니다. 첫 마디는 형수님 정말 냉정하시네요 였어요.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저보고 냉정하다네요. 그냥 자기 용돈 준 셈 치고 눈 감아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말까지 듣고 나선 와, 진짜 삼부자가 똑같구나 싶었습니다. 대체 어머님은 이런 삼부자와 어떻게 사셨지 하는 생각까지 들었죠. 그럼 차라리 저한테 돈을 달라고 하시지 몰래 빼가는 건 절도라고 했더니 그럼 신고하시던가요? 하곤 끊더군요. 그때 참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당장 신고해야지 싶다가도 어머님 생각하면 그것도 쉽지 않고 때마침 주말인데다 어머님께서 일하시는 호프집 마감 시간과 얼추 비슷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그 호프집 근처로가 차를 대고 기다렸죠. 이내 피곤에 쩔은 어머니께서 나오셨습니다. 엄마, 여기야 여기. 피곤할 것 같아서 딸이 마중 나왔어. 너스레를 떠는 저를 보며 어머님은 활짝 웃으시더군요. 조수석에 타시면 너도 피곤할 텐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며 안쓰러워하셨습니다. 전 내심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잠깐만 대화할 수 있냐 물었습니다. 1시간 정도면 충분하다고요. 달라진 분위기를 눈치챈 어머니께서는 알겠다고 하셨고 저는 24시간 영업하는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간 있었던 모든 일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바쁘고 정신없을 어머니를 위해 숨겨왔던 일들을요. 여동생의 이혼 소식과 100만 원으로 남편과 싸운 일, 그리고 외제차와 시아버님의 호출, 끝으로 오늘 도련님이 훔쳐간 돈까지 모든 걸 말씀드렸죠. 찬찬히 다 들으시던 어머님은 눈물을 훔치며 저를 볼 면목이 없다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님께 물었습니다. 도련님 일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고요. 만약 신고를 원치 않으신다면 어머님 생각해서 경찰을 부르진 않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내가 그냥 넘어가 달라고 하면 되려 내 자식을 구렁텅이에 밀어넣는 꼴이 되겠지. 잘못한 것은 본인이 책임지고 벌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니 네가 귀찮겠지만 신고해 주었으면 좋겠구나. 전 어머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 답한 후 한참을 입안에 담아두던 이혼하겠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시아버님과 남편 앞에선 그렇게 쉽게 나오던 이혼이라는 단어가 어머님 앞에선 어찌나 힘들었는지 한참을 되뇌다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제 말에 어머님은 다시금 눈물을 훔치시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곤 너는 나처럼 살지 말라셨죠. 세상에 갇혀 살지 말고 훨훨 날아다니라며 미안하단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이윽고 옛날 이야기를 꺼내 제게 들려주셨어요. 지금까지 몰랐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어머님은 오랫동안 시집살이를 호되게 겪으셨더군요. 그래서 자기는 며느리가 생기면 정말 잘 대해주고 딸처럼 여길 거라 다짐 또 다짐을 했답니다. 시집살이를 당하는 와중에도 항상 아버님은 나몰라라에서 서러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시래요. 그래도 자식들이 있으니 힘내며 살아왔다고 합니다. 적어도 어렸을 시절엔 어머니께 애교도 부리고 참 착한 자식들이었대요. 그런데 아버님의 잦은 바람과 빚으로 항상 허덕이면서 사셨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편과 도련님이 한창 사춘기였던 시절에 여기저기 일하러 타지를 돌아다니셨다네요. 그렇게 살아가다 어느새 정신 차려보니 둘 다 성인이 되어 있었고 옛날과 달리 어머니께 무뚝뚝한 아들이 되어 있더랍니다. 어머님은 제대로 가치관이 잡혀야 할 시기에 곁에 있어주지 못했고 결국 아버님과 뚝 닮은 아들들이 돼버린 것 같다며 죄책감을 느끼시는 듯했습니다. 그래도 너와 연애하고 결혼하겠다고 말했을 땐 정말 달라진 것 같았단다. 무뚝뚝하던 큰아들이 네 옆에선 방실방실 예쁘게 웃으며 사랑하는 여자라고 말하는데 내 가슴이 다 뜨거워졌었지.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결국 지혜비랑 똑 닮은 짓만 하는구나. 저는 모든 게 자기 탓이라는 어머님을 붙잡고 아니라며 안아드리고 쓰다듬었습니다. 뭐라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저 뜨거운 눈물을 같이 흘리며 한참을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후로 하고 싶은 말, 묻고 싶은 말이 참 많았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혼하고 난 뒤에도 어머님께 연락드려도 되냐는 말, 그 말을 여쭤보고 싶었지만 꼭 삼켜내야 했죠. 그렇게 헤어진 뒤 저는 CCTV 자료를 들고 경찰을 찾아가 신고했습니다. 결국 경찰서로 불려나온 도련님은 원망 어린 눈으로 절 째려보면서도 내심 겁에 질려 있더군요. 경찰관의 동석하에 합의서를 쓰고 가져간 돈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이후 고소를 하거나 혹은 더 큰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았던 건 오로지 어머님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도련님 아마 앞으로 저랑 다시 마주칠 일 없으시겠지만 부디 어머님께 효도하면서 사세요. 끝으로 도련님께 한마디 남긴 뒤 본격적으로 이혼 소송에 들어갔어요. 물론 남편이 가만히 있진 않았죠. 직접 가게로도 찾아왔었지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린 뒤엔 본인도 소송이 불리하다 생각했는지 조용하더군요. 그런데 소송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름 아닌 시아버님의 부고 소식이었죠. 당뇨가 심하셨기 때문에 식이 조절이 필수라 항상 신경 쓰셔야 했지만 쉽진 않으셨는지 결국 혈당이 과도하게 높아지면서 병세는 더 악화되었답니다. 끝내 합병증으로 급성 심근경색이 찾아와 돌아가시게 된 것이죠. 제게 상처를 많이 주셨던 분이시지만 그래도 장례식이니 찾아뵙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경우가 아닌가 싶기도 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혼자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기에 친정부모님과 동생 그리고 친구들에게까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의견이 반반 나뉘더라고요. 장례 마지막 날까지 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쯤
어머님도 이런 저를 느끼셨는지 문자 한 통을 보내셨습니다. 시아버님이 못된 양반이긴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 가는 길 잘 가시라 인사한다는데 싫어하진 않을 거란 내용이었죠. 안사돈이 그렇게까지 말했다면 찾아가는 게 맞다. 사돈 어른보다 안사돈 얼굴 보고 간다 생각하고 장례식장에 다녀오렴. 제 얘기를 들은 친정엄마도 그게 도리에 맞다며 다녀오라 말씀하시더군요. 그리고 아들들도 제정신이라면 자기 아버지 가는 길 인사하는 사람에게 뭐라 하지 않을 거랍니다. 그렇게 어머님의 문자를 받고 용기를 낸 저는 아버님의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마지막 날이라 그런지 조용한 분위기였고 남편과 도련님은 고요히 식장을 지키고 있더군요. 막상 시아버님이 영정사진으로 계신 것을 보니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꾸역꾸역 눈물을 삼키며 절을 했지만 어머님과 껴안고 나니 참고 있던 눈물샘이 터지더군요. 저와 어머님은 어엉엉 소리를 내며 한껏 울었습니다. 파노라마처럼 그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스쳐 지나갔죠. 어머님은 제게 미안하다는 말을 중간중간 하셨고 저 또한 죄송하단 말을 반복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어머님과의 인연은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겠죠. 오히려 그것이 서로에게 더 나은 선택이었을지 모릅니다. 감정을 추스른 저는 준비했던 부조금을 어머님께 전해드렸습니다. 봉투엔 꽤 큰 금액을 담았는데 이 돈이 남편이나 도련님에게로 가는 건 원치 않았거든요. 물론 어머님께서 아들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는 일이지만 어쨌든 저는 어머님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한참 만류하시다가 제 고집을 못 이기고 봉투를 받아든 어머님께선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우리도 연락하지 않는 게 좋겠구나. 네가 미워서가 절대 아니다. 그냥 너에게 미안한 마음이 커서 얼굴을 마주보는 것조차 힘들어서 그래. 무소식이 희소식이려니 그렇게 살자꾸나. 그 말을 듣고선 바로 확답을 드릴 자신이 없어 못 들은 척 고개를 숙여 인사드리곤 장례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이후 이혼소송은 여동생과 저 모두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치열한 법정 공방 싸움 끝에 승소할 수 있었고 재산분할도 제게 더 유리하게 끝낼 수 있었죠. 그리고 넉넉한 평수의 아파트를 구해 여동생 조카와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에 비해선 정말 행복하게 잘 지내는 중이에요. 가게는 곱창 전성시대였던 그때에 비하면 매출이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동네 맛집 타이틀은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여동생과 저, 조카 이렇게 셋이서 먹고 살기엔 충분한 벌이인데다 여유 시간이 생겨 오히려 전보다 나은 편이죠. 전 남편네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식을 들을 길도 없고 듣고 싶지도 않네요. 다만 어머님의 안부는 늘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내비치셨기에 먼저 인사드린다는 게 쉽지 않더군요. 연락하고 지낸다는 게 오로지 제 욕심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도 용기 내서 어머님 생신 때만은 꼭 문자를 한 통씩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늘 똑같은 말로 답해 주신답니다. 고맙구나. 난 잘 지내니 걱정 말고 어디서든 잘 지내거라. 정말 잘 지내시는가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지만 어머님 말씀대로 무소식이 희소식이려니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간 저도 어머니도 나이가 들어 모든 과거를 훌훌 털어낼 수 있을 때쯤엔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욱 기막힌 이야기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